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보니까 강의실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예. 제가 처음 뵙습니다. 고종원이라고 하고요. 중개사법령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개사법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령 이런 과목들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요약집 있죠?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약집 하나 보고 문제집 한 권 풀고, 근데 한 권을 여러 번 푸셔야 돼. 요즘 가끔 이제 질문 받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올해 꼭 합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격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공부하는 그 교재나 책, 근데 답은 뭐 똑같습니다. 아무 책이나 보셔도 괜찮아. 근데 내용에 관련된 책 하나 하고 문제집 한 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점수가 60점 나온 사람이 있고 70점 나온 사람이 있고 80점, 90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그 문제집을, 사실 어떻게 보면 책도 아니야, 문제집을 몇 번 봤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책을 봤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책이든 그것을 5번, 7번 이렇게 봤냐. 3번 봤잖아요? 그러면 한 67.5. 5번 봤잖아요? 75, 77.5 이렇게. 7번 봤잖아요? 85 이렇게. 10번 봤잖아요? 90.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출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또 실수하잖아요. 그 생각하면 그 정도 봤으면 뭐 합격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실 때 요약집 요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또 문제집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집 그 한 권, 2권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권을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1차 과목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어. 2차 과목 공부하는 걸 1차 과목처럼 하시면 안 돼. 아무래도 1차가 조금 더 양이 많으니까 1차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2차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얇은 요약집에다가 문제집 한 권. 문제집도 양이 뭐 많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중개사 법령은 한 10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돼요. 그러면 합격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두꺼운 문제집을 봐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두꺼운 문제집 혹시 뭐 이렇게 택하시면 반을 잘라내버리세요. 반만 공부해도 반복해서 하시면 합격 점수가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말씀 안 드렸나요? 예. 제가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자, 제 이름은 이렇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원래 고시는 제주도 고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많이 나갈 겁니다. 제 1장 보시면 1장이 이제 총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드리고 해당 내용을 교재 가서 밑줄 긋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니까, 제가 칠판에 설명드리는데 막 교재 어디 있는가 찾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 칠판을. 1장 총설에서 시험 문제 비중이 2문제에서 3문제 출제됩니다. 2장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 문제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0.3문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나와 있는 등록제도가 있어요. 제목이 뭐가 됐든 간에 등록제도인데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3장 한 절반 이상은 오늘 지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1장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제1조에 나와 있는데 왜 중개사법을 만들었느냐 요거고, 두 번째는 용어입니다. 요게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개대상 물건입니다. 이 중개대상 물건 요것은 제3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설이라고 하는 것은 1조, 2조, 3조 3가지 내용이고, 시험 문제는 용어가 한 문제, 중개대상물이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요. 목적도. 그래서 목적부터 합니다. 자, 교재에 보면 역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보시면 6페이지죠. 총칙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중개제도의 연역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아시면 좀 도움되는 데가 있는데 그때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고, 2번에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이 4가지입니다.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여기가 첫 번째 목적. 거기까지 끊어 읽으시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게 두 번째 목적. 전문성 높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적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여기까지가 또 세 번째 목적. 네 번째 목적은 국민경제의 이바지함. 이렇게 해서 목적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문제를 출제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혀두셔야 돼.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암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경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야. 국민교육 현장 이런 것도 암기했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아니구나 참. 그건가요? 잘 모르겠네. 이거. 그 외웠던 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두 번째는 높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마지막 목적은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도전하다. 그래. 네. 그죠. 요 4가지죠. 네? 4가지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용어할 때 나오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업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육성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자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 요것이 이제 바꿔서 낼 만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이바지함 할 때는 국가경제 이바지함입니까? 국민경제 이바지함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경제라고 하셔야 되고, 과거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이것을 국가경제라고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국가경제가 아니고 뭐야? 국민경제. 옛날하고 시대가 틀립니다. 옛날에는 국가 우선이었어요. 지금은요? 국민 우선이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 주로 용어를 할 겁니다. 용어. 그럼 용어에 대해서 6개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용어입니다. 용어. 근데 중개부터 해볼 거예요. 중개. 자, 교재 보시면 6페이지에 보면 3번 용어의 정의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끊어서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설명드립니다. 거기 보면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3조에 써져 있는 중개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까지 끊으셔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소개시키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3조 내용은 둘째 시간에 공부할까요? 여기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으로서 토지요, 그 다음에 건물요, 그 다음에 임목요, 그 다음에 좀 생소하지만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렇게 돼서 5개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끊어 읽은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 첫 글자랑 끝 글자를 따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약하면 거래 행위하는 것을, 더 줄이면 거래하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중개가 됩니까? 알선이요. 알선이 소개입니다. 주선, 소개. 그러니까 땅 같은 거 거래하게끔 소개시켰다. 중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으로 인식하시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거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민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법률 행위를 한다, 이 말하고 같은 뜻. 법률 행위 많이 배우시죠?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면 다 중개예요. 이게 결론이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만 이제 이해를 좀 하실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처럼 권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계약 체결해서 매수인이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가져와 가지고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딱 내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고, 그게 권리 변동이죠.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막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역시 임자가 뒤바뀌어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이런 계약 체결이 원인이 돼서 이런 권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빌라를 갖다가 전세 얻은 사람은 자기 빌라가 아닌데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가지고 그 빌라를 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자기 집처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게 임차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빌리는 계약 중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어요. 땅을 갖다가 30년간 빌립시다. 나무 좀 심으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빌린 사람이 1년에 얼마씩 땅세를 줘가면서 빌리고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을 얻게 돼서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인 양 나무를 심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담보를 잡고 잡히는 계약도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막 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대출해준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담보를 잡아놓죠. 그게 저당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은행이 저당권 등기를 하면 은행은 저당권을 얻는다. 이거 어디에 써먹죠? 혹시 대출금을 안 갖고 막 그러면 저당권에 근거해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저당권. 이거는 계약을 체결해서 생기는 거예요. 계약이 순 우리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 중에는 혹시 내가 이거 못 갚으면 이 아파트 경매 집어넣어도 돼. 이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 권리가 저당권. 이런 각종 계약을 통해서 이런 권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또 제대로 얘기해보면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이것처럼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행위이고 계약이에요. 같은 말. 그것을 주선해 주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보면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 중에 법률 행위 말고 법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죠? 등기 전 없이도 저절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게? 상속이죠.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안 나도 상속이 이루어지면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경매도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래서 낙찰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전 없이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개라는 건 가만히 보면 중개 하나에 개입을 해가지고 소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이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건 맞지만 계약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을 못하니까 뭐예요? 알선을 못합니다. 알선을 못하면 중개가 안 되죠. 그래서 중개란 용어는 이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이 생기는 이런 경우는 중개란 용어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이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이런 경우 계약서 쓰죠. 그러면 제3자가 중간에서 개입할 수 있고 개입을 할 수 있으니 알선할 여지가 있고 알선할 수 있으니까 중개란 용어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 중에서 원인이 계약일 때 그때 중개란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자, 아시는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세 가지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이 중개인지 아닌지 맞춰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입니다.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야. 그 영업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단골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가치. 아니면 식당 같은 경우에 주방에 냉장고나 탁자 이런 것들이 설비가 갖춰졌다면 그 가치.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거 빼고도 남은 가치. 그게 영업적 가치. 아니면 아무 시설처된 거 없는데도 위치가 너무 끝내줘. 그런 가치. 이런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업권은 현장에서 보면 사고 팔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이런 영업권을 사고 파냐고? 팔잖아요. 식당 인수하잖아요. 무엇을 주고? 그렇지, 그렇지. 권리금 주고 영업권을 갖다가 넘겨받는 계약을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권리가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근데 시험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법조문상의 공식적인 표현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알선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을 인수해요. 근데 가게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1억을 주고 인수를 해요. 그 인수받는 계약이 이거예요. 이것을 중간에서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런 알선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에 관해요?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니까.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준 것은 중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에 영업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은 결론적으로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경매요.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끔 알선했습니다. 알선. 그럼 이란 얘기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이거? 그렇죠. 알선했지만 부동산을 알선했지만 경매는 계약서 안 씁니다. 중개활동의 본질은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약서 안 쓰잖아요. 상속처럼. 중개 아니죠. 세 번째요. 자, 요새 이제 분양대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더라고. 자, 신축 빌라입니다. 분양을 해요. 이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매매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매매계약, 분양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선해주는 게 아니고 대신해줬어요. 대행. 대행이란 말이 좀 낯설지만 대행은 대신해줬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배운 용어로 바꾸면 대리예요. 대리. 대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을 대신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중개입니까? 왜 중개가 아닙니까 이거? 아닌데. 가만히 보면 신축 빌라도 부동산이야.
분양계약도 계약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입니다. 물론 임대 분양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매매.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됩니다. 중개라고 하는 건 본질이 뭐예요? 소개. 대행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소개가 아니고 중개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현재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 다 중개라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일하고 있는 분들도 중개 아니에요. 시험에서 이거 나오면 중개가 아니라고 하셔야 돼. 또 중개가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의 성질이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요. 분양대행 하잖아요. 경매 알선도 하고 이것도 해요. 권리금 받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의 성질이 중개는 아니다. 그러면 중개가 아니면 어떻다는 거냐? 중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고 돈을 받을 건데 그 돈은 복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비가 아니니까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어. 법정 상한선이 없으니까 분양대행 해주고 한 채당 2천을 챙겨서 법에 걸립니까? 그래서 금쟁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금쟁이가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볼 가능성보다는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 이거. 그래서 분양대행은 이미 출자가 됐었고 이거 나올 수 있죠. 상가 영업권에 대해서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이렇게. 그리고 권리금의 10%를 챙겼다 이렇게. 10%씩이나. 그래도 금쟁입니까 아닙니까? 응, 그거지. 거기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기초죠, 기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달라. 생각했던 거하고는. 그죠? 여기 중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개 활동은 소개시키는 거니까 이게 소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웃는 낯으로. 그죠? 잘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물건도 뭐예요? 설명해서 또 현장에 가서 안내해가지고 보여주고 막 설득도 하고. 그죠?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커피도 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알선행이에요. 그러면 이런 알선행위는 사실행위일까요? 법률행위일까요? 이거 사실행위지. 커피를 내놨다고 해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커피값 줘야 돼요? 아니, 그런 거 안 생기니까. 사실행위. 응? 그러니까 중개도 무슨 행위? 사실행위. 그래서 손님이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돼. 이거 시험에 이제 요새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중개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나머지 교재에 있는 내용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7페이지 가시면 중개와 다른 개념과의 비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옛날에 정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야. 안 나옵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중개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지금 여기 해놓고 공인중개사가 나왔는데, 자, 순서를 갖다 바꿔서 중개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칠판 보고 계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그 4가지가 뭐냐면, 일단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또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중개활동을 막 해주는 거야 됩니다. 4번째는 업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중개업이다. 아까 목적을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지금 칠판에 지금도 써져 있어요. 지금.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중개업요. 공인중개사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업 하다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은 4가지지만 5가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중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을 할 때 여기 써먹으려고 미리 공부한 거예요. 기초적인 개념이요. 세 가지죠.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게 중개예요. 이런 중개활동을 부탁을 받고 복비를 막 챙겨가면서 영업적으로 했을 때 중개업이 돼요. 이게 법률용어로는 업으로 행한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영업적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근데 부탁을 받거나 복비 챙기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과 저기 중개는 다른 거예요. 그거 먼저 구별하셔야 돼. 여기서 이제 영업이 뭐냐에 대해서요. 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조문에는 없는데 판례가 세 가지 조건을 몽땅 갖췄을 때 영업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돈 벌 목적. 그러니까 자선 활동을 했다. 돈 벌 목적이 아니고 중개업 안 돼요. 영업이 아니라고요. 돈 벌 목적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명. 그러니까 영업이다 그러려면 누가 올지 몰라야 돼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영업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한두 번 하고 말면 영업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갖추면 영업이요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는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 자, 요 세 번째 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 계속 반복 성향이 있어야 될 건데 반대로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다. 어쩌다 한 건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영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판례 중에 우연히 어쩌다가 매매 한 건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경비 아저씨들 가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응?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것 중에는 슈퍼주인이요. 응? 요즘은 이제 슈퍼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앞쪽에 그게 패밀리마트인가 그게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 그 학교 앞 그 아주 그 번화가에. 근데 한번 가서 봤더니 뭐 이게 일본에서 유행한다나 해가지고 이제 편의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엄청 비싸고 그게 일반 그 슈퍼보다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근데 지금은요. 슈퍼가 오히려 장사가 안 되죠. 싸든지 말든지. 그러잖아. 저희 애들도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 점심을 먹을 일 있잖아. 아빠 편의점 가자 그래요. 도시락 먹자고 편의점 가서.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거의. 근데 옛날 보면 대학가 주변에 슈퍼가 있으면 그 슈퍼 주인 아저씨가 이제 통장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막 친하죠. 대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자 물 사러 들어왔어요. 근데 안면이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원룸 구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슈퍼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자기 친구 C 중에 친구예요. 돈을 좀 벌어갖고 원룸을 신축한 친구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원룸 구한다니까 데려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럼 둘이 이제 전세 계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슈퍼 주인 아저씨는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한테 원룸 얻어줬죠. 원룸 전세를 얻어주었다고. 누가요? 슈퍼 주인. 이랬을 때 슈퍼 주인 아저씨는 중개한 거 맞습니까? 아니요. 중개입니까? 아닙니다. 중개 아닙니까? 네. 중개 맞습니다. 중개라고 하는 건 세 가지만 갖추면 되잖아요.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을 알선. 중개요. 이렇게 하니까 이 대학생이 슈퍼주인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막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들고 왔어요. 상품권이에요. 이것도 복비 받은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이 슈퍼주인 아저씨는 중개업을 한 거 맞습니까? 중개는 맞지만 중개업까지 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받았는데도요? 그렇죠. 이 슈퍼주인 아저씨는 직업이 이 부동산 소개 아니죠. 어쩌다 한 거죠, 어쩌다. 우연히 한 건 했죠.
이래 갖고는 영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응? 이게. 예. 자, 그 얘기. 그러면 우리 판례는 자 보세요. 왜 법조문에도 없는데 세 가지 요건을 딱 이렇게 판례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영업이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게 되면 영업이에요. 영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고 이렇다면 중개업이 돼요. 그런데 중개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중개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격증 따고 등록을 내고 해야지. 그래서 중개업 하려면 법상 보면 등록 내고 하시오 그렇게 돼 있다니까 법에서. 그래서 역사를 갖다 생각했지만 요 등록 내고 하세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권 시절에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 하려면 그냥 못하고 어떻게 해요? 등록 내고 하세요. 만약에 중개업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내고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판례가.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영업이고 이러고 이렇다면 중개업이 되니까 그냥 못해. 등록하고 해. 안 하고 했다가는 잡아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슈퍼주의는 잡혀갑니까? 아니요. 우연히 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안 되니까 혹시 자격증도 없고 등록 안 내고 막 이렇게 해도 걸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슈퍼주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맛을 들였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요 슈퍼 앞에다가 방구해준다고 막 빨간 표차를 붙여놓고 그리고 손님들이 뭐 어떤 물건 살까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원룸 같은 거 다 시세 같은 거 다 이렇게 적어갖고 그래서 막 소개시켜주기 시작하고 꼬박꼬박 이제는 어떻게 복비를 막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연히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직업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중개업이 되니까 등록을 내고 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자격증도 없고 만약에 등록도 안 내고 하면 처벌한다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형사처벌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연히 했을 때는요 중개업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복비를 받아야 중개업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비를 안 받았어. 보수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복비 안 받으면. 응.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비를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의뢰를 받아갖고 여러 건을 했어요. 한 10건 했어요, 10건. 이분이 10건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격증도 없어. 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 10건 해서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 전부 다 이제 복비 다 받기로 약속을 다 철석같이 했어. 그래서 복비 달라고 하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한 명도 안 줘. 10명 중에. 약속만 해놓고 그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복비를 요구했고 약속만 했지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때는 복비 안 받은 게 돼서 중개업이 안 돼. 그러니까 혹시 등록 안 내고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다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판례예요.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의뢰받고 여러 건을 했다고 해도 복비를 약속만 했지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다 처벌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판례지. 우연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5가지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2개 끝났어요,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이 A인데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뭐 돈을 꾼다는 거죠. 근데 이 대출이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A는 이 아파트를 갖다가 B은행에 담보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게 담보대출이야. 이때 A하고 B는 알게 모르게 계약서를 2장을 씁니다. 첫 번째는 대출받는 계약서를 씁니다. 두 번째는 담보 잡히는 계약서를 씁니다. 대출받는 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용어로 부를 때 뭐 실무적으로는 뭐 대출 약정서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법률용어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담보를 잡고 잡히는 계약을 하는데 그거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법률용어로 할 때는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하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근저당 설정 약정서 이런 거 써요. 그게 두 가지. 이걸 중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소개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이 계약서를 쓰게 도와준 갑의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입니까? 네.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중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계약의 목적물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 아니고 금전이잖아요. 영업권이 중개사물이 안 되듯이 금전이 중개사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 체결을 알선했지만 이 금전을 알선한 것은 중개가 아니지. 중개사 법령상 중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갑이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갖다가 쓰게끔 알선했습니다. 이 갑의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중개가 되거든. 계약 체결을 알선했고 그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다 보니까 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계약서 쓰는 걸 도와준 거예요. 중개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갑은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고 도와주면서 결론적으로는 두 장의 계약서를 쓰게끔 도와줬는데 갑의 이런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갑의 이런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예요. 중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중개가 되는 겁니다. 위의 부분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를 같이 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개가 되고 이런 활동을 의뢰를 받고 막 복비를 챙겨가면서 그 다음에 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했다면 이 갑의 행위는 중개를 뛰어넘어서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세 번째 판례죠. 비록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했다고 해도 이렇다면 중개업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세 번째 판례. 우리 교재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세 번째 판례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현장에 많아요. 이 부동산 컨설팅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격증 따려고 하다가 못 딴 사람들, 자격증 시험 공부하기 겁난 사람들 중에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컨설팅 사업자를 내요. 이 부동산 컨설팅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바로 사업자만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이건 뭔지 아시죠?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땅 같은 거 개발을 같은 거 컨설팅을 하다가 중간에 손님들이 땅을 팔아달라고 그래. 땅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복비 많이 드릴게요. 근데 이 컨설팅 업자 A는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1년에 3건, 4건씩은 꼬박꼬박 해요. 한 10년 해왔어요. 많이 한 건 아니죠. 근데 줄기차게 합니다. 영업적으로. 이러면 이런 컨설팅 업자가 땅 팔아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10년간 매년 서너 건씩 줄기차게 하면 이것도 뭐예요? 중개업 맞죠? 조그맣게 했어도 중개업 맞아요. 그럼 중개업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등록 내고 해야지. 근데 이분은요.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컨설팅 업자가 조그맣게 이렇게 중개활동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중개업을 한 게 맞으니까 이 컨설팅 업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대상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컨설팅 사무실 차려놓고 중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중개업을 실질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 적발해야 돼요. 단속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판례. 조그맣게 중개를 해도 이러고 이렇게 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중개업. 이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판례는 아닌데 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의뢰를 받고 복비를 엄청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수십 건 반복적으로 했어요. 등록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중개업을 한 거 맞습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죠. 다만 등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은 받겠죠. 처벌 받는 건 받는 거고 이 사람이 한 짓은 중개업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 네 가지만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교재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 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업 나왔죠 지금? 동그라미 3번. 의뢰 동그라미요. 7페이지 동그라미 3번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중개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으로 행하는 거.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의 전세 계약을 중개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복 계속해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다가 처벌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연히 했다 그랬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우연히 했다 그랬을 때는 중개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 보수를 갖다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서 단지 중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그런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이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갖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그 판례에 그렇죠. 우리 교재는 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용어를 갖다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중개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한답니까,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을 얘기하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이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 자기 사무실을 오픈한 사람도 있겠죠?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 취직한 사람도 있겠죠?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 뭐요? 안 써먹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이 세 종류가 다 있다. 그죠? 하여간 자격증을 따갖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런데 동그라미 4번 가보십니다. 거기는 용어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 말과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네요. 자, 한번 보면 동그라미 4번.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징표가 뭐냐? 등록이에요, 등록.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얘기할 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개공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개공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회 때 합격하신 분이 올해 28회 합격생이잖아요. 28회 합격생들을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이게 취직한 사람도 있고 아직 오픈한 사람 많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기존에 합격하시면서 이제 합격해서 좀 중개업을 완성하게 하고 계신 분들 선배들 불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합격할 때는 그때는 중개업자라고 불렸던 시절이에요. 그 사람을. 근데 용어가 바뀌었죠 이제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줄여서 얘기하면서 개공이다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수업 시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제 28회 합격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경험 같은 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28회 합격생들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개공 이 용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같이 제가 소개해서 갔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선생님 저 개공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지금 현장에 일하신 분들은 개공이라는 표현이 익숙지 않죠. 그리고 어감도 안 좋죠. 그래서 그 사장님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듣기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개공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등록된 사람은 전부 다 개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등록돼 있는 사람 중에 보면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시면 되나요? 세 종류가 뭐냐? 혼자서 오픈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회사를 차려서 여럿이 같이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한 종류가 또 있어요. 요 사람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칙조문에 나와 있는 개공이다. 법조문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복덕방 할아버지요. 옛날에 자격증도 없이 그냥 영업을 해오셨던 분인데 제도가 막 허가제로 막 등록제로 막 바뀌니까 제도 바뀌었는데 이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게끔 예외를 인정한 거죠. 부칙조문에서. 그래서 부칙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등록된 걸로 봐줄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등록을 하든 부칙조문에 따라서 등록받은 걸로 쳐주든 등록된 거 아니에요. 개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개업공인회사다 그러면 다 자격증 갖고 있습니까? 자격증 없잖아요 이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표현에 뭐가 들어가요?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는 거야. 말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그랬을 때는 다 자격증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용어를 좀 정확히 하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중개업을 실제 하고 있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뭐만 돼 있으면 돼? 등록. 관청에 등록만 돼 있으면 다 개공이야. 그럼 시험지 낼 때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자, 질문 드려봐요. 맞춰보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지.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 출제 영순이에요, 영순이. 이렇게 출제하기는 좀 그래. 그렇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막 법인 써놓고 뭐 특수弁써놓고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이 종류 같은 거 안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는 게 이걸. 등록이냐 자격이냐. 예?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과 6번까지 보고 쉴 거예요.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서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 텐데 개공, 등록된 개공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종업원인,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종업원 밑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소공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나 소공으로 일해 이렇게. 여기는요 보조원이다 이렇게. 자,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못 봐. 결정적인 차이점은. 근데 중개 업무가 아닌 보조 활동은 어떤가? 보조 업무. 이건 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소공과 중개보조는 이렇게 비교해보면 증이 있다 없다가 기본적 차이점.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갖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중개 업무가 뭐고 보조 업무가 뭐냐 중요한 거예요. 중개 업무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보조 업무가 뭐냐.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개 업무에 들어가면 소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조는 못하니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거 법조문 아니에요. 판례도 아니에요.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권 해석을 한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을 한번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중개 업무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요. 첫 번째,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는 중개 업무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래 계약서를 뭐예요? 작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이 중개 업무에 들어가고 중요한 일이죠. 원래 이 세 가지는 원래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래 해야 될 일이요. 그런데 개공이 직접 못할 때는 누구한테 시켜서 하게 할 수 있다? 소공한테. 그렇지만 요 계약서 작성 이런 것은 결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한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요 집이 대출이 1억 정도 있습니다. 확인 설명이죠. 그럼 소공은 그런 확인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보조원은.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보조원인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집은 대출이 얼마 있고요. 다 얘기하죠.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인데 크게 걸고 넘어지진 않죠.
이거 3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활동이야. 나머지. 그러니까 엄청 많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현장 안내입니다. 현장 안내. 물건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접수장 같은 거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 서무라고 표현됩니다. 일반 서무. 이렇게. 등등등. 다 여기 들어갑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커피도 내오고 청소도 하고 이거 다 보조활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은, 이런 보조활동은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소에 취직했습니다. 빛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런데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게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켜. 6개월 동안 청소하고 커피 타고 기 들고 가서 물건 보여주고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이 사람 소공입니까? 중개보조원입니까? 소공입니다, 여전히. 자격증을 갖고 이런 활동만 해도 소공이 들어가고. 그렇죠? 자격증 없이 그런 활동을 하잖아. 그건 뭐예요? 보조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해보고 밑줄 긋고 쉬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 공인중개사로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돼.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거 말 빠지면 틀립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그게 소공이에요. 자, 보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겠죠? 똑같이. 그런데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나요? 없지. 못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단순히 뭐요?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얘기하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 나오면 틀려버려. 응? 그래서 그렇게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동그라미 5번요. 공인중개사로서 요거 빠지면 틀립니다. 지금 8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을 보고 있어요. 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첫 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 밑에 로서 공인중개사로서가 빠지면 틀리다고요. 어렵습니다. 이런 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틀립니다. 거기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데 법인의 임원, 우리가 이제 셋째 시간에 공부할 텐데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어요. 공부하셨으니까 임원 사원은 다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없는 사람도 있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공에 집어넣습니다. 법률상 지위가. 임원 사원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보조원입니다. 법률상 지위가. 그렇게 하면 취급합니다. 똑같이 높은 임원 사원이지만 자격증 갖고 일하면 소공으로 봐주는 거고. 똑같이 임원이지만 자격증 없이 일하면 보조원. 그러니까 임원인데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못 써주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보면 가로 안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가로 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합니다. 포함의 동그라미요. 제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함입니다. 포함. 자, 동그라미 6번 보조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이게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거기를 갖다가 시뻘겋게 밑줄 그어놔야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보조활동이야. 단순한. 이걸 낼 때 어떻게 내냐면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이렇게 내. 틀렸지? 현장 안내 확인 설명 이렇게 내. 틀렸지? 예,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거 해주는 사람이야. 그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가 뭐냐? 거기에 뒤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주는 활동이다. 단순한 보조 활동이다. 단순한 보조 활동의 예가 뭐예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응? 중개물을 봐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자, 쉬겠습니다.